1798년 영국에서 한창 산업혁명의 열기가 뜨거웠을 무렵 런던의 제이 존슨이라는 이름의 출판사에서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 책 한 권을 출판했습니다. 제목은 인구의 원리에 관한 수필.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식량과 자원은 상술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머지않아 기아, 질병, 전쟁 같은 자연적 인구 조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골자를 싣고 있었죠. 이름하여 멜서스의 이론이란 것이었습니다. 제차 3차 수정과 보완을 거친 끝에 오늘날의 현대인과학의 토대를 닦고 경제학과 사회학에까지 영향을 미친 그 저서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해서 멜서스의 주장은 아주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우리가 아는 선에서 결과적으로는 말이죠. 1940년대부터 소위 녹색혁명으로 불리는 농업기술 혁신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화학비료 개발, 품종 개량, 농기계의 발명, 관계 시스템의 확충 등으로 식량 생산량이 2.5배 이상 대폭 증가했던 것이죠. 멜서스가 살아생전에는 감히 상상하지도 못한 수확량이었습니다. 식량 생산 증가율은 인구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멜서스의 핵심 근거가 무너진 것입니다. 또한 20세기 이후 세계 각 나라에서 집계된 인구 분석에 따르면 경제 발전과 사회 변화는 출산율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여성 교육의 수준 향상과 기회 확대는 여성들을 도시와 직장으로 대거 이동시킵니다. 그것이 여성들로 하여금 그런저런 이유들로 결혼을 미루거나 출산을 꺼리도록 만들죠. 이를 두고 누군가는 페미니즘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피임 도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웃자고 하는 소리만은 아닙니다.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 그 밖에도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에는 주거비와 양육비, 환경과 가치관 등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폭탄이 터지듯이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무한히 증가할 것이라는 멜서스의 예측 역시도 그저 한 개인의 상상에 불과했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 밖에도 멜서스의 주장에는 심각한 허점이 여럿 있습니다. 자원을 유하는 것으로만 보았던 그의 시각은 구시대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빈곤의 주된 원인을 인구 과잉 탓으로만 돌린 것은 피지배 계층에 대한 혐오적 발상이란 비판을 받았으며, 빈민구제법을 적극 반대했던 그의 입장은 그때껏 그의 모든 행보가 저임금과 노동 착취로 폭식하던 자본가와 지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면죄부를 주기 위함이 아니었나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멜서스 이론에 대한 현대학계의 지배적인 평가도 썩 좋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의 가설은 인구와 자원 문제에 대한 초기 문제 제기로서 역사적 의미는 크지만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를 간과하여 장기적인 예측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빈곤의 사회 구조적인 원인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말하고 끝내면 허전한 구석이 많이 남습니다. 오늘날의 인류가 정말로 식량 위기를 극복한 게 맞나요? 현대학계에서는 산업혁명 이후의 비약적인 농업기술 발전과 인구 변천 이론이 보여주는 자발적인 출산율 감소를 근거로 멜서스가 예측한 인구와 자원 간의 파국적인 불균형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류는 멜서스의 비관론을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은 하나같이 무언가를 까맣게 잊고 있거나 깡그리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전쟁 자체로 발생한 사망자 수만 약 1,500만 명에서 1,7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군인과 민간인 모두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멜서스가 살았던 시대에서 바라본다면 그건 믿기 힘든 인명 손실이었습니다. 스탈린의 통치 기간인 1920년부터 1950년대 사이에는 이념적 탄압과 비합리적인 정책으로 인하여 소련에서만 수백만 명에서 많게는 1,000만 명 이상이 희생되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독일의 나치 시기에는 대규모 인종 청소가 있었죠. 유대인 약 600만 명을 포함해 장애인, 집시, 동성애자 등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939년에는 제2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공식 사망자 수가 평균 6천만 명 안팎인데 실상은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전쟁에 의한 공식 사망자 수는 대개 축소되기 마련이거든요. 중국의 마오쩌둥 시기에는 대약진 운동이 대기근을 초래하여 수천만 명의 아사자를 발생시켰습니다. 그 수가 약 5천만 명에 달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이라면 지금의 한국의 인구수와 맞먹는 수가 사망한 것입니다. 1975년부터 1979년 사이 캄보디아에서는 크메르로주의 지도자 폴포트가 극단적인 공산주의 이념에 기반해 캄보디아 인구의 4분의 1을 학살했습니다. 약 200만 명쯤 되는 수였습니다. 이 밖에도 더 있죠. WHO 보고서에 의하면 매년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람들이 약 119만 명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때문에 하루 평균 약 3,200명씩 숨지고 있는 것입니다. 심혈관 질환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사망 원인 1, 2위를 다투고 있는 암은 매년 약 1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고요. 아프리카에서는 에이즈만으로 발생하는 사망자 수만 매년 40만 명쯤 됩니다. 참고로 아프리카는 전 세계 HIV 감염자의 3분의 2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아프리카의 인구는 그렇게 억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르긴 몰라도 미국 심장학회가 적색육은 건강에 해롭다며 콩과 통곡물, 밀가루 및 초가공 음식을 권장하고 있는 탓도 인구 억제 요인의 한 귀퉁이를 차지하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프리카와 심장학회 얘기는 아는 사람들만 알아듣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면 많이 곤란합니다. 어느 누군가의 시점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멜서스가 맞았다는 얘기를 하려는 건 결코 아닙니다. 앞으로도 역사에 길이 남을 가능성이 큰 인물이지만 그의 주장은 출발부터가 왜곡되고 차별적인 시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더구나 교묘한 구석까지 있었죠. 그렇지 않아도 멜서스의 주장은 당시부터 많은 비판과 반박을 샀습니다. 특히 멜서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사람들 중에 유독 똑똑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그가 바로 고전파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였습니다. 리카도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첫째, 식량 생산량은 고정돼 있지 않다. 기술 발달과 자본 투자를 통해 식량 생산량은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말로 그렇게 됐죠. 둘째, 인구는 경제적 여건에 따라 조절된다. 임금이 생존에 필요한 수준보다 낮으면 인구 증가가 억제되고 임금이 올라가면 인구가 늘어난다고 본 것입니다. 철의 임금 법칙이란 거였죠. 인구가 단순히 자연적인 힘으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경제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다는 소리였습니다. 경제적 여건이 인구 변화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소리는 현대의 인구 이론들과도 일부 맥락을 같이 합니다. 다만 지금의 OECD 국가들에서 임금이 상승해도 출산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걸 보면 리카도의 두 번째 주장에도 빈 구석은 있었던 게죠. 그도 그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교육과 여성 고난 등 오늘날의 인구 변화를 이끄는 현대적 요인까지 내다보기란 무리였던 것입니다. 참고로 그는 국제무역의 기초가 된 비교 우위론을 정립한 것 외에도 경제학의 발전에 기여한 여러 학문적 업적을 남겼습니다. 20세기 중반쯤부터 지금까지 한국의 경제학 교과서에서도 그와 그의 업적이 줄곧 언급될 정도이니 더 이상 말하면 잔소리겠죠. 아무튼 멜서스가 영국 안팎을 시끌벅적하게 만든 해로부터 11년 뒤 그 나라에서 이상한 놈이 또 하나 태어납니다. 죄송합니다. 어쩌다 서론이 길어졌는데
여기서부터 본론입니다. (1809년) 영국의 부유한 가정에서 다섯째로 태어난 그는 에든버러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다가 흥미를 잃고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하는데 그마저도 얼마 안가 때려치웁니다. 그리고 1831년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영국 해군 소속의 측량선이었던 HMS 비글로우에 승선하는데 목적은 다양한 생물들을 관찰하고 연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마도 환경의 영향이 컸을 것입니다. 그의 조부부터 유명한 자연주의자였던 데다 초기 진화론의 학자였고 그 자신 역시 어렸을 때부터 자연에 대한 관심이 무척이나 남달랐다고 전해지죠. 네, 바로 찰스 다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약 5년 동안 지구 곳곳을 누비던 다윈의 머릿속에는 커다란 궁금증 하나가 자리 잡습니다. 왜 비슷한 생물들끼리 서식지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지, 그리고 왜 특정 지역의 오래된 화석이 현재 살아있는 생물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지에 관한 것이었죠. 그것은 종은 불변한다던 기존의 개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1838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아는 채 집으로 돌아온 찰스 다윈은 자신의 자료들을 정리하던 중 우연인지 필연인지 멜소스의 수필을 읽게 되는데 거기서 다윈은 멜소스로부터 어떤 개념 하나를 전승받습니다. 생존 경쟁. 그리고 결국 그로부터 얻은 영감으로 갈라파고스의 핀치새들이 왜 섬마다 다른 부리를 갖게 되었는지, 메가테리움같이 코끼리만한 고대 생물은 사라졌는데 어째서 그 친척벌인 작은 나무늘보는 살아남았는지에 대한 자신만의 해답을 찾게 되죠. 자, 생각해 봅시다. 멜소스의 주장은 당대의 세계적인 파란을 일으켰던 획기적인 가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설은 머지않아 하나하나 해체되기 시작했죠. 한 개인의 편협하고 협소한 도깨비술이었다는 게 증명된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불순한 의도까지 엿보였고요. 그런 것으로부터 발상을 얻어 시작한 학문이 과연 온전한 것이었겠습니까? 아니었겠습니까? 찰스 다윈이 멜소스의 생존 경쟁이란 개념을 있는 그대로 가져다 쓴 것은 아닙니다. 멜소스가 말한 생존 경쟁은 한정된 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사람과 국가 간의 치열한 싸움과 그로 인한 자연적 인구 조절에 방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찰스 다윈이 응용한 생존 경쟁은 개체 간의 치열한 싸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더 유리한 변이를 가진 개체들이 살아남고 번식할 확률이 높다는데 방점을 찍은 것이죠. 이름하여 자연 선택이란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생존 경쟁으로 시작하는 것은 맞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생존 경쟁이란 개념부터가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한 가장 훌륭한 예시가 바로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늑대들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이죠. 한때 늑대들의 보금자리였던 그곳에는 약 70년 동안이나 늑대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유는 보나마나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무차별적인 사냥 때문이었습니다. 천적이 사라지자 그곳에 초식동물인 엘크가 번성했습니다. 풀이고 뭐고 뜯어먹을 수 있는 건 죄다 뜯어먹었겠죠. 그렇게 옐로스톤의 자연 환경은 손쓸 방도가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망가졌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복의 기미는 영 보이질 않았죠. 그런데 누구의 아이디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에 14마리의 늑대를 풀어놓게 되었고, 그러자 불과 몇 년 만에 놀라운 변화가 관찰되기 시작했습니다. 늑대가 엘크 수를 조절하며 압박하자 엘크의 서식지가 분산되었고, 그 덕에 버드나무와 사시나무 같은 식물들이 다시 자라나 물기를 바꿔놓더니 금세 벌과 새 그리고 비버까지 불러 모으더란 것이었습니다. 생태계 보존 방식인 리와일딩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였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자체만 놓고 보면 찰스 다윈이 주창한 자연 선택의 기본 원리를 보여주는 예시가 됩니다. 늑대가 사라지자 엘크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면서 개체 수가 폭증했던 것입니다. 늑대가 다시 나타나자 천적으로부터 잡히지 않기 위해 더 조심하거나 더 잽싸게 달아나는 녀석들에게 자손을 남길 확률이 올라갔겠죠. 나무와 여타 식물들은 엘크의 수가 줄어들자 번성하기에 더욱 유리한 환경을 맞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엘로스톤 이야기는 환경에 따라 개체들의 생존과 번식에 차이가 생긴다는 다윈가설의 작동 방식을 생태계 수준에서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가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자연계에는 개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상호작용과 질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생태학에서는 이를 가리켜 동적 평형이라고 이름합니다. 그리고 동적 평형이란 것 또한 다윈의 가설을 뒷받침하는 근거 중 하나이고요. 참고로 인간은 지구상에서 동적 평형을 가장 큰 규모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파괴하는 유일한 종입니다. 마치 외래종이 기존의 생태계를 교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옐로스톤도 인간의 손에 의해 파괴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야기가 잠옷 달라집니다. 첫째, 늑대는 인간처럼 오락과 탐욕을 위해 생명을 무차별적으로 죽이지 않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사냥하고 적당한 만큼만 먹죠. 호랑이나 사자처럼 거칠고 난폭한 고양이과 맹수들이 장난삼아 과잉살생을 하는 경우는 덜어 있긴 한데 인간에 비하면 양반입니다. 둘째, 늑대는 생태계의 건강과 안정을 유지하는 조절자 역할을 합니다. 늑대는 약하거나 병든 개체를 우선적으로 사냥함으로써 엘크 같은 종의 유전자 풀을 강화하고 동시에 과도한 개체 수 증가로 인한 자원 고갈을 막습니다. 실제로 엘로스톤에 늑대가 투입되고 난 후 엘크 때의 질병 확산이 줄어들었고 더 강한 개체들이 살아남아 종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늑대가 단순한 포식자가 아니라 생태계의 장기적인 안정과 다양성을 지키는 자연의 수호자로서 역할한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셋째, 옐로스톤에서 늑대들은 엘크들을 사냥하지만 그 사냥은 숲을 살리고 물길을 엽니다. 자연에는 경쟁만 있는 게 아닌 것이죠. 옐로스톤의 늑대는 엘크를 사냥하여 그 살을 취하지만 그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을 만큼 훨씬 더 많은 생명을 낳습니다. 자연을 생존 경쟁과 환경, 그리고 자연 선택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애당초 탐욕으로 병든 인간의 생존 원리를 자연계의 질서에 때려박았다는 것부터가 발칙한 관점이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주류학계가 뭐라고 떠들든 간에 우리가 교과서로만 배운 세계와 실제 세계 사이에는 우리가 가진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간극이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우린 충분히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착각과 망상에 빠져 살죠. 그것이 인류가 퇴행과 자멸을 재촉하는 근본적인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무려 150여 년간 종합진화론으로 발전하며 그 체계가 확장된 학문인데 이렇게만 얘기하고 넘어가면 불신과 허전함을 느끼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진화론에 대한 과학적, 학술적 반박을 몇 가지 열거해보고자 합니다.